대북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녹취는 조금 전에 있었던 대북 특사단의 기자회견 일부였습니다. 예, 최요한의 시사팬더 시간에서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요한 시사평론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전에 있었던 대북 특사단 정의용 실장 기자회견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발표문이 36분에요. 저한테 엠바고가 걸린 채로 36분에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늦은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고 특사단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했는데 예,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은 뭐 어떤 거 소개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문입니다. 첫째로 남과 북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해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의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 이 부분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예. 좀 이제 원론적인 얘기네요. 원론적인 사실 이야기죠. 좀 구체적인 방안 이것까지는 좀 나가진 않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얘기하면서 거기선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게 세 번째 합의 사항이고요. 네 번째로는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네 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정의원 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 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에 하나의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중이 이 발표, 그러니까 방금 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인 발표인데 이 원론적인 발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일정 합의한 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 저는 느낌이 좀 전체적으로 좀 원론적인 좀 확인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들어요. 뭔가 돌파구를 여는 그렇죠. 좀 새로운 내용 이런 게 좀 담겼으면 싶었는데. 근데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정영 실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종전선언과는 별개의 입장이다라고 표명했다는 겁니다. 사실 요번에 의제 중에 종전선언을 연내하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는데 항상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종전선언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별개다.
라고 이제 정리했다라고 따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평양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노동 신문에도 지금 오늘 이 협의했던 내용이 제 일면에 가장 크게 나왔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정리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일단 기자회견 문이고요. 준비된 거니까 준비된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내용 계속 뭐 추가가 되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다 좀 종합을 해야 정말 새로운 게 있었는지 여부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자유한국당. 어제 교섭단체 연설했는데 출산 주도 성장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30일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응하는 경제성장 모델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했다. 그러니까 대한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하는 포부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혁신과 자율에 맞춰서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 운영,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보충적인 역할로 제한. 이 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성장 모델로 얘기했는데 어제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출산 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성장을 이루자. 이게 참. 그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 새 성장 모델의 네이밍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출산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가히 어제 이야기했던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40여 분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맹비난을 했는데 야당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 도대체 이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 많이 낳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 대전환을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된다.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성장론인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계속 소득 성장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성장론이다라고 깎아내렸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2012년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성장론이고 각 나라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포스트 케인스주의 경제에 기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 주도 성장론을 이게 이렇게 나올 이게 성장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을 준다 하면은 이거 한 달에 한 얼마 꼴이에요? 한 30몇만 원 된다고 어디서 지금 소개를 하던데. 지금 그 이제 재정 확대를 통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의 그 뭐랄까 부흥을 이끈다, 마중물이 된다라고 해서 재정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 돈이 이게 어디서 마련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없었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는 했어요. 뭐 얼마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그 소위 얘기한 그 공무원 그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추계는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 추계일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성장과 연결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더 중요한 비판 지점은 여성은 돈을 주면 애를 낳아주는 출산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저출산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여자가 애를 안 낳아서 그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풀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출산의 도구로만 대상 돈 주면 애를 낳을 거다. 이런 생각도 더군데 이거를 성장론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저는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아이 낳는 거를 참 무슨 성장의 도구, 수단 이런 거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참 거시게 합니다. 이거 내부에서 이거 제어 안 하나 모르겠어요. 참. 글쎄, 김병준 위원장 한번 사전에 보기나 했나 모르겠어요. 연설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설한 후에도 아주 시끄러웠어요. 문희상 의장도 화난 것 같고 뭐 정세균 의원도 한 소리 하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세균 그 전 국회의장이죠. 아주 처음 자는 분이죠. 예, 점점초. 예. 오랜 세월 정치를 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연코 처음이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인 언어와 저작거리의 거친 언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성태 의원이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좋게 출산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세금 몰빵 경제, 오지라퍼는 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예.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요? 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서는 안 된다. 예. 문재인 정권은 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다. 예.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에 대응하는 야당의 최고 국회의 원내 대표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예. 좀 공직자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좀 천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비판이 나오는데 예.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되게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검찰이 대법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법원 압수수색 당했으면 이거 그러니까 사건인데. 저는 지금까지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게 처음 들어요. 지금 양승태 행정처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돼서 대법원 예산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예산 담당관실, 재무 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재 사무실인 서울고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산 담당관실 나오는 거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그 비자금으로 이렇게 상고법원을 위해서 로비했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 찾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양승태 행정처가 고위법관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나눠준 것도 파악했고 이 당시 간담회에서 비법관 근절 대책, 여기서 얘기하는 비위법관이라는 거는 양승태 대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비위법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예산 담당관실을 조사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간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제 예상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그래서 그게 상식일 것 같은데 뭐 소식 나오겠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법원이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네요. 계속 기각하더니 그냥.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영장 담당 판사실은 압수수색 안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못한 게 있어야죠. 거기서 들으면 깜짝 놀라겠다. 깜짝 놀라겠네. 죄송해요. 근데 제가 영장 담당 판사 아는 선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비롯해서 용산 참사 사건 등 그 진상조사 결과가 연이어서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인권침해 사건 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건을 조사하는 자문기구인데 3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살수차 사용 안전성 미비로 백남기 농민 사망했으니까 그 집회 시위 자유 침해했으니까 2015년 민중총궐기 주최 측 상대 손배소를 취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쌍용차 노조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 과잉 행사 사과하고 손배 가압류 취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고요.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순직 경찰 한 명 있거든요. 순직 경찰과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사과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발표한 인권 침해 사건 조사위가 이제 외부 인사들이 구성된 기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임명해서 외부 인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건데 유남영 인권 변호사가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막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가 결론이 같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의 잘못만 지적한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조사위의 설치 목적이 외부 조사가 아니라 내부 조사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쌀 비준 반대 시위하던 농민 상황에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에서 사퇴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경찰의 체질이 바뀌었나 봐요. 사과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아무튼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했던 일들 정말 뭐 경찰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죠. 그리고 궁중족발 사건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 다뤘었는데 선고가 오늘 오후에 있다고요? 오후 2시에 배심원 판결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궁중족발 사장 김우식 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보증금 3천만 원에서 갑자기 1억 원을 올리고 임대료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시켜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궁중족발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망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뭐 징역 7년 구형이 됐는데 오늘 선고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좀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착잡해요. 이 사연은 참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런데 또 이 법이 또 냉정하니까 어떤 판단 내릴지. 그리고 또 오늘이요.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옵니다. 구형이 있죠. 오늘 구형이 선고가 아니라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다. 구형 한 어느 정도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그 중형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나오는 건 구형 검찰의 구형이니까 선고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가 많았네요. 되게 많았어요. 할게 되게 많았는데. 원래 준비해서 또 하고신 게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큰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그것도 새로 챙기고 막 정신 없으셨어요. 오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편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